잠을 경시하면 안 되는 이유. 인류의 커다란 재앙이었던 체르노빌 원전 사고, 스리마일 섬의 사고, 엑슨 발르조의 치명적인 알래스카 기름 유출 사고, 우주선 챌린저의 부컬 사고에 공통점이 있다. 모든 사고는 관련자들의 수면 부족으로 인한 실수가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한때 에너지 절약을 이유로서 또 서머타임을 실시한 적이 있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서머타임을 도입함으로써 잠을 1시간 잃어버린 결과 사망 사유율이 6% 정도 상승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또 총사고도 많은데 비용이 570억 2천만 달러에 이르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잠의 효능에 대해서 아직도 밝혀진 것이 많지 않지만 잠은 생명 유지에서 가장 필수적인 점은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감염이 되면 아주 졸립고 잠이 더 많이 오는데, 이유는 신체의 신진대사를 느리게 해서 신체의 에너지를 아껴서 외부에서 침입한 균에 대항하기 위해서다라는 거네요. 우리가 잠을 자면 면역 체계가 활발해진다. 제의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서 쥐들은 오랫동안 자지 못하게 하자 쥐들이 모두 감염으로 죽었다 있고, 우리가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 집중이 느려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지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장기간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할 경우에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가 나타난다는 건데요. 성인 질환에 또 심혈관 질환까지도 에너지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악영향이 있음에도 사람들은 잠을 경시하고 잠을 줄이고 성공을 위해서 달린다는 거죠. 자, 이제 자폐증에 대한 오해. 레인맨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자폐증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있다. 일단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상동 행동이라는 반복적인 행동을 하며 자신의 물건에 가지런히 놓여 있어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자의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져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지 못하고 눈을 맞추지 못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 그리고 대부분 지능지수가 떨어진다. 사실 레인맨의 더스틴 호프만이 연기했던 레이먼드처럼 비상한 기억력을 갖는 자폐증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자폐증에서 갖는 몇 가지 오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폐증은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사회적인 관계를 피하려 하는 증상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사회에서 고립되어서 혼자 지내는 사람을 보고 자폐증에 걸렸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 발병하는 자폐증은 없다. 자폐증은 생후 1, 2세 사이에서 발병하는데 정확한 표현의 때 발견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형적인 자폐증은 태어날 때 이미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이 시기 정도가 되어야 자폐증 여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자폐증은 부모의 심리적인 문제 등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병한다고 생각한다. 자화정신과 의사였던 레오 케너에 의해서 자폐증이 처음 보고될 때만 해도 자폐증은 부모가 아이에게 냉담하고 무관심한 점이 발병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것은 원인과 결과를 반대로 본 해석이었다. 자폐증의 심리적인 원인이 아닌 뇌의 신경전달 물질에 의한 기질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는 질병이다. 자폐증 아이들은 부모에 대해서 애착도 보이지 않고 무생물에만 관심을 보이며 제 고집대로만 행동한다. 따라서 이렇게 힘든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들은 자연스럽게 지치게 된다. 자폐증 아이를 키우면서 지친 부모들의 반응을 원인으로 잘못 본 것이다. 셋째로 자폐증 아이들은 영화 레인맨의 레이먼드처럼 비상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영화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폐증 환자들은 한 가지의 비상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른 능력에 비해서 음악적인 또는 기억력 등의 재주가 뛰어난 경우가 드물게 있다. 이런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실제로 자폐증 환자의 40%는 IQ가 55 이하이며 또 30%는 70% 이하다. 결국 자폐증 환자의 70% 정도는 지적장애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폐증 환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레인맨의 레이먼드가 보였던 비상한 기억력이 아님에도 오해를 받고 있다.
자폐증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즉 사람들에 대한 애착이 없고 관심도 없다. 또한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져서 발음이 명확하지 않거나 말을 거꾸로 하거나 반복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장례식이 갖는 제적인 의미는 전통적으로 상리란 상제로 있는 동안에 행하는 모든 의례이며, 장례는 시체를 묻거나 화장하는 의례를 말하는. 따라서 상례와 장례를 합쳐서 생각한다면 사람이 죽는 순간부터 시체를 매장하고 그런 모든 의례 절차를 할 수 있다. 유기적인 관리로 우리는 또 한국은 현대인의 복잡한 장례식이 진행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또 의문도 가지기도 한다. 모든 문화에서 그런 점에서 사람이 비탄에 빠질 때 부정하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증명하도록 해주기도 하고, 또 이런 가족끼리의 모임을 통해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충격과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된다. 한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고 혼란스러움에 빠지기도 한다. 이 같은 슬픈 감정을 해결해 가는 것이 애도 과정이라고 한다. 사자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 정상적인 애도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애도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시키고 산재를 다시 일상생활로 돌려주는 것이 장례식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남겨진 사람들에게 그들은 상처를 남겨주고 사자를 자신의 마음에 넣지 않아 우울증이나 생활의 장애를 겪게 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애도 과정을 잘 거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남겨진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 그러나 애도 과정은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장례식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확인시킨다. 죽음의 여기는 담겨진 사람들이 시체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염을 하고 입관하는 등 장례식의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점차 죽음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런 과정은 감정적으로 사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장례 절차에 참여한 경험에 대한 기억은 나중이라도 사자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애도 과정을 잘 거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슬픈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은 어른인데 어떻게 남의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 있으며 어린아이처럼 망자에게 붙들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나 하는 사람들도 있다. 결국 이렇게 억압된 감정은 표현되지 못하고 잠재해 있다가 몇 달 혹은 몇 년 후에 우울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장례식은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자신의 감정이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슬픔을 인정하도록 한다. 우리의 장례식이나 이런 슬픔을 참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심지어 가족들에게 억지로 곡을 하도록 하고 또 곡을 전문적으로 하는 노비를 두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또 장례식은 슬픔 특정한 시기에 극한하는 치료적인 면이 있다. 장례식이 없다면 남겨진 사람들은 언제까지 슬퍼해야 할지도 모르고, 이때 장례식은 일정 기간을 정해주기 때문에 가족들로서는 한정된 기간 동안에 모든 슬픔을 토해내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한다. 적은 사람과의 절연을 위해서는 사자에 대한 기억을 정리해야 한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자를 자신의 마음에서 떠나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장례는 절차마다 죽은 사람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이 과정에서 가족들은 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며 더욱 슬퍼지지만 눈물을 통해서 감정들이 배출된다. 그리고 사자에 대한 이미지가 통합되는 기회를 갖게 한다. 그런 과정에서 가족들은 사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다. 장례식에는 많은 친구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한바탕 그래서 이런 의식이 상당히 치료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네요. 자, 전기경련이라는 요법의 가장 큰 장애는 전기경련, 1900년대 초반 헝가리의 정신과 의사 메드라는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격리를 유발했을 때 정신병이 호전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격리를 통해서 조현병이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또 잘못 또 오도해서 정치적인 자세라는 대부분 과거 우리나라 상황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자신의 주장을 비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정치적인 자세를 시도하는 집단은 박강 권력에 대항하는 방법으로
매우 충격적이고 치명적이고 극단적인 자살 방법을 또 선택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자살에서 특이한 점은 분신 자살이 많다는 것이다. 이런 과거 우리 사회와 상당히 비슷했던 중남미에서는 거의 없는 일인데, 불교 국가인 베트남에서는 분신 자살이 흔히 있는 일이다. 우리나라 1970에서 80년대의 정치적인 자살은 현실에 대한 고걸과 한글을 위한 소극적인 것만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한 조금으로 인해서 보다 나은 내일이 건설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도 있었다. 어떤 자살은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목적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이타적인 자살이라고 한다. 이타적인 자살을 하는 경우에 자살자는 대개 말기 질환, 신체적인 장애, 노령으로 가족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다. 알츠하이머 병과 관절염을 앓던 미국의 노 부부가 $10,000,000의 재산을 자선사업에 사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동반 자살을 했다. 두 사람은 차고 있던 캐딜락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는데, 노 부부는 유서에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최고의 의사와 훌륭한 병원, 24시간 돌봐주는 가정 간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재산이 충분하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그런 여생을 원치 않으며 질병 치료에 집착하면은 재산의 대부분을 써버리게 될 것이라며, 자신들의 재산이 전 세계 젊은이와 어린이에게 도움이 되기를. 그리고 또 죽기 전에 관절염과 전식으로 휠체어에 의지했는데 부인은 알츠하이머 병으로 고통스럽게 살았다. 이런 사례는 가장 전형적인 이타적인 자살이다. 반대로 타인에 의해서 또 되어진 자살이라는 것도 있다. 자살의 자 스스로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조직적인 조건화가 인간의 행동에서 보이는 사례. 심리학자 스키너가 고안하는 학습과 행동의 이론으로 조직적인 조건화라는 이론이다. 파블로프의 개실험으로 유명한 고전적인 조건화에서는 동물은 자신의 선택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음식을 줄 때 침을 흘리는 반응을 하게 된다. 반면에 조작적인 조건화에서 동물에서도 선택권이 부여된다. 예를 들면 발판을 누르면 먹이가 나오게 한 상자에 질을 넣고 발판을 누르면 먹이가 떨어지게 해서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인데, 발판을 누르면 이렇게, 이때 발판을 누르면 먹이가 나오는 비율을 조절해 볼 수가 있다. 이거네요. 자, 지시령의 부분적인 강화는 인간의 행동에도 적용할 수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슬롯머신이나 낚시 등의 부분적인 강화에 해당하기도 하고, 지가 먹이가 나오지 않더라도 발판을 누르는 행동이 오래 가듯이 사람도 돈을 못 잃거나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행동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처음에는 일부러 돈을 잃어주어서 피해자가 자신감을 갖게 만들기도 한다. 도박도 중독이기 때문에 금단 증상이 오고 끊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단도박회에 가입하고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그래서 자연병을 일으키거나 또 그런 어머니 가설, 공포 영화 대명사, 사이코 영화에서는 가장 유명한 영화 중의 하나로 꼽힌다. 영화의 주인공 노먼 베이츠는 자신의 운영하는 모텔에 들어오는 여인들을 획기적으로 살해한다. 모텔 위쪽에는 베이츠의 집 안에서는 노먼과 그의 어머니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그 내용은 이들이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갖지 않나 하는 어머니의 질투 섞인 질책이었다. 그러나 실상은 노먼의 어머니는 그에게 살해당한 지 오래되었고, 노먼의 죽은 어머니의 역할까지 한 것으로 밝혀진다. 심야간 노먼은 죽은 어머니나 사로잡힌 채 자신 안에 존재하는 어머니의 명령대로 여성들을 차례로 죽인 것이다. 한때 학자들 사이에서는 어머니의 아이에 대한 태도가 조현병을 일으킨다는 생각했다. 그것을 조현병을 일으키는 어머니라고 불렀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냉정하고 지배하려 하고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끊임없는 청기를 요구하는 성격을 가진 경우에 아이들에게 조현병을 일으킨다는 가설이었다. 이 가설은 나중에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는데, 조현병 환자의 어머니가 이런 성향을 가진 경우는 매우 적었으며 조현병을 일으키는 일정한 환경적인 요인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 뒤의 정신분석이나 발달 심리학의 영향 때문이다. 조현병을 일으키는 어머니의 가설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단지 부모 특히 어머니에게 문제가 있을 때
아이들의 정신적인 건강이나 성격의 문제가 생긴다고 보았다. 이러한 풍조는 아이들의 양육서도 한 목소리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여러 심리학적인 교육적인 이론들은 어머니를 자연 양육에 있어서 중심의 위치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을 했다. 이런 것을 들은 현대에도 많은 아동학자, 교육자, 심리학자, 전신분석학자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있다. 자연명을 일으키는 어머니가 자식을 배척하고 자식에 대한 애정이 없어서 비난을 받는 반면에 현대의 어머니들은 나약한 아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쌀쌀맞지 않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어머니들은 자식에게 무한한 애정을 쏟고 이런 속에 결국 근대가 가져온 청소년의 비행 문제를 가정이 책임을 더 맡게 되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 많은 일에서 자녀 양육의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아버지 역할도 못하게 중요하다. 어머니들은 이상적인 어머니상을 상에서 벗어나서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인내하지 못할 때는 그런 사실을 아이에게 알려주고 서로 대화 속에서 좋은 환경을 만들면 좋을 것이다. 이런 것이네요.